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자살 폭탄 테러에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폭탄 테러로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는 지난 10년 새 미군이 사상자를 낸 최악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단념하지 않을 것이며 피난민과 시민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군과 전투를 벌였던 무장 세력 계열인 이슬람 국가 IS 호라사는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지휘관들에게 IS 자산과 지도부, 시설을 타격할 작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유세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이 계획을 취소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어제 오후 발생한 폭탄 테러로 현재까지 미군 13명을 포함해 8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이같이 전하며 미군이 테러리스트들의 추가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무장정파 탈레반은 공항 주변을 감시하던 탈레반 전사들이 살해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탈레반 측 한 관계자는 28명의 탈레반 전사들을 포함해 사망자 수가 72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서방국들뿐 아니라 탈레반과도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슬람 국가 ISIS는 소속 자살폭탄 테러범 중 한 명이 미군과 일했던 통역사와 협력자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 관리들은 미군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공격에 대해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이미 진입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아프간 난민을 추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오늘 스카이뉴스에 카불 공항 내 1000명이 오늘 이송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20년에 걸친 영국의 아프간 활동이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카불 공항에서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는 무장 세력들이 서방 측에 아프간에서 몰아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마지막 부대가 며칠 내로 출발하기 전 이미 철수 허가를 받은 우리 국민과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자살 폭탄 테러로 하루 연기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늘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베네트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아프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회담을 연기한 것을 이해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미국과 슬픔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베네트 총리의 회담은 두 정상이 취임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베네트 총리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확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에 공감하지만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임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과 일본의 집권 여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회상화담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타이완 민주진보당과 일본 자민당 중진 의원 2명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두 나라 간 군사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해안경비대가 지난 25일 일본 규슈 서남 지역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두 나라 해안경비대가 일본 영해에서 수상한 선박이 발견됐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2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주한 미군 당국은 미한 동맹이 어떤 적이나 위협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평안도와 황해도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19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전략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와 억지력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26일 미국이 현재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m confident, right, that at least now, right, that we have paced the threat. But I think you hit on a key point, which is that's what's essential. 지금 현재 적어도 그 같은 위협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미국이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보다 앞서가기 위해 충분한 요격기를 배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위협에 보조를 맞출 수 있고 공격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계획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능력을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경보를 꼽았습니다. 경보와 대비 태세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하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또 핵이 우주나 사이버,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second piece gets back to integration, right? In terms of our ability to recognize that nuclear is not separate from space, is not separate from cyber, is not separate from conventional, is not separate from missile defense. 리처드 사령관은 통합된 억제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핵태세 검토와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리처드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So what I am very proud that the United States is doing in this nuclear posture review, like we have done in all nuclear posture reviews, is soliciting the input of our allies. I was just over in the Indo-Pacific. I had calls on senior Japanese leadership, senior South Korean leadership. 과거 핵태세 검토 때와 마찬가지로 동맹국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본과 한국 지도부와 통화했다는 겁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국무부를 통해 핵태세 검토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소위원회들이 2022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정보 수집 역량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 산하의 7개 소위원회가 최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그 내용을 25일 공개했습니다. 정보특수작전 소위원회는 법안에 정보 수집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감시와 정찰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정보 수집 역량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최소한 특정 정보 역량 유형별로 검증된 정보 요구사항과 각 정보 역량 유형이 이런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방법 등 총 7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항목들에는 관련 역량 유형별 정보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률과 주요 격차와 결함, 정보 수집 처리 분석 공유에 대한 장애물 등이 포함됩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특수작전사령관과의 협의하에 이 보고서를 내년 2월 25일 이전까지 하원 군사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정보 공유 협정을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를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정보동맹에 포함시킬 경우의 이점과 기술적 한계, 위험 등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 담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은 내년 5월 20일 이전에 의회에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상 병력 소위가 최종 의결한 법안에는 미 해군 이지스함의 최신형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레이더 개발 현황에 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법안 보고서에서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4세대 해상 레이더 시스템의 신속한 배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해군과 미사일 방어청의 이지스 베이스라인 레이더 관련 예산은 배열과 계획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해군과 미사일 방어청이 최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밝힌 3개의 레이더, 4세대 AN-SPY 6B 레이더와 기존 AN-SPY 1 레이더, 장거리 식별 레이더 관련 프로그램의 재검토를 비용 상정 프로그램 평가국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내달 1일 전체 회의 표결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표결 당일 군사위원장은 앞서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법안 내용에 위원장 명의의 우선순위와 예산표를 추가합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말 전체 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상하원 본회 의결 뒤 다시 상하원 조율과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주한미군은 26일 미한 동맹이 어떤 적이나 위협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규모가 축소돼 실시된 미한 연합훈련이 한반도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터스 대변인은 미한연합 지휘소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느냐는 질문엔 미한연합 사령부 방침에 따라 계획돼 있거나 실시된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훈련 중 북한의 도발이나 특이 동향이 포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작전 보완 목적상 정보 관련 사항들을 논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 대변인은 주한미군 관련 지역사회의 8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주한미군이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 샷과 관련해서는 미 국방부가 제공한 모든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이유로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이 미한일 동맹 강화를 위해 비핵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 선팔로스가 25일 미국 전직 당국자와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해법이 있는지 등을 엿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미국 쪽에서 이메일을 보낸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태 부서를 이끌었던 수전 손튼 전 동아태 차관보대행입니다. 또 리난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손튼 전 차관보 대행에게 보내는 답신 형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주장을 전했습니다. 먼저 양측이 쟁점으로 삼은 사안은 북핵 문제 해결에 상대국이 열성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이메일에서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관련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의 실망과 의구심이 적지 않다며, 그중에서도 미국의 가장 오랜 불만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안정을 비핵화 과정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붕괴가 임박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제재 압박을 가하는 것마저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미국이 중국의 제재 이행을 공동의 비핵화 노력에 기여하는 데 대한 진지함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는 만큼 북한 문제에서의 긴장과 의견 불일치는 협력에 대한 희망마저 끊는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미한일 동맹을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정책 이반자들은 미국과 미국의 동북아 동맹인 일본, 한국 사이의 간극을 넓히려는 노력에 있어 북한과 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지적에 리난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입장이 미국과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중국 대응을 위한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용인할 준비가 된 상태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자신들과 동맹을 겨냥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견해 차이와 서로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양국의 실질적인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난 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부 인식이 잘못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중국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옛 소련을 견제했던 것처럼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더 가까워질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고 리난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리난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남북한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안정되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자칫 영내 다른 나라들의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중국의 안보 이익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손튼 전 대행이 지적한 제재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비록 중국이 북한에 강한 정치적 지지를 보냈지만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그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 속에서도 북한 문제만큼은 협력할 사안이란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결코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일치된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we are never going to have identical interests with the PRC. But North Korea, the DPRK.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온 며칠 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협력은 상호 신뢰와 이익, 건전한 양국 관계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땐 협력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손튼 전 대행과 리난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 문제와 관련한 대목에서도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리난 연구원에게 다시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최종 목표가 체제 보장이고 이 체제 보장은 일반 주민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김정은의 눈에 경제적 장려책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일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김정은에게 큰 존경과 체면을 세워줬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간과한 유인책이나 압박은 무엇일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리난 연구원은 북한의 최종 목표가 체제 보장에 있다는 손튼 전 대행의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정권이 인민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체제 개혁과 생활 개선을 촉구하며 압력을 가했다며 핵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준다는 확신을 준 것이고 지금의 압박은 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난 연구원의 이런 주장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부족한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투입하고 이로써 유엔의 제재 아래 놓이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한국 정부와 유엔에서 북한 핵 문제를 직접 다룬 소회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진단하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첫 회고록 단호한 의지, 분열된 세계에서의 유엔을 발간하고 어린 시절부터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까지 다양한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회고록에서 어려운 사촌이라는 부제로 25년간 외교관으로서 북한을 상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특히 북한이 핵 폐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인정해주고 한반도 평화선언이 체결된다 해도 북한이 원심 분리기를 해체할지 여부에 더 이상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자신의 의심은 흔들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북한 정권은 핵 프로그램을 절대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북한과의 관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과 25년간 관여하는 동안 북한으로부터 협력이나 심지어 선의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며 북한을 대할 때 더 현실적이고 기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영내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대북 화해에 집중하기보다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한미경제연구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지난 6월 공동 개최한 화상 간담회 내용입니다. North Korea seems to have had at least 40 to 50 nuclear weapons developed. Nuclear weapons. This is very serious. 반 전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은 약 40개에서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기에 남북한 간 협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과거 미국과 한국과 이미 맺은 비핵화 합의들을 지키길 바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의 길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기문 전 총장은 회고록에서 북한이 자신의 전 생애와 경력에 걸쳐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다며 자신은 북한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한 번도 잊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의 경우 1990년대 초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이 서울을 방문해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기밀 첩보를 공유할 때부터 자신이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또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도출을 위한 5명의 협상 대표 중 일원으로 참석했는데 이때 북한 대표단이 협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시간 끌기 수법들을 동원해 당황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북한 측 대표로 참가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노골적인 발언과 사나운 수사법이 독사와 같은 인상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도출된 뒤 이듬해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제 사찰을 도입하려다 북한의 반대로 무산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이후 제네바 합의 때부터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문을 완전히 닫고 미국과만 협상을 이어갔다고 회고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이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2005년에 북핵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지만 결국 북한이 이듬해 핵실험에 나섰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은 지 12시간 후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 직책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싶었다며 임기 초부터 북한과 접촉해 방북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009년 말 북한으로부터 공식 초대장을 가져왔지만 당시 자신의 선결 과제였던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일정을 조정하다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5월에는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했지만 방북 예정일 바로 전날 북한 당국이 아무런 설명 없이 초대를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해 11월에 다시 방북 초대를 받았지만 역시 며칠 전에 북한이 취소했다며 당시 우울하고 불만이 생겼으며 화가 났고 모든 경력을 통틀어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이 거듭 자신의 방북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한 데 대해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이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김일성에 대한 참배를 거부한 점과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사가 방북을 통해 주목을 끄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회고록에서 북한 문제 외에도 아프리카 수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란 핵협상, IT 지진 등 유엔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평화 증진에 나선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의 식량과 학용품 지원을 받고 자라난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은 가장 큰 명예이자 특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의 회고록은 9월에 한국어로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마무리된 가운데 훈련에 강하게 반발했던 북한은 도발 징후와 같은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의 대미 정책 방향을 놓고 엇갈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마무리한 이후 북한은 줄곧 미국 측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외견상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북한은 지난달 말 차단돼 있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합의라는 유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달 10일과 11일 임박한 미한 연합훈련 실시를 비난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담화를 내면서 미국과 한국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연합훈련 기간 중 방한에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연합훈련이 끝난 이튿날인 27일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도발 징후라 할 만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연합훈련 개시에 맞춰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시 차단했던 북한은 27일까지 한국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은 담화 이후 선전 매체 수준에서 간간히 이루어졌을 뿐 당국 차원에선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선 복원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점쳐졌던 한반도 정세가 연합훈련을 계기로 또다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교착 국면으로 돌아간 양상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의 대미 정책 방향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성김 대표의 최근 대북 메시지는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촉구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수준이었다며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협상에 더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함락 사태로 북한 문제는 상황 관리에 보다 주력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입장이라는 게 아프간 터지기 전에도 북한 문제는 관리 쪽이다. 지금 개입과 억지 쪽에서 점점 개입은 줄어들고 대북 억지를 통한 관리 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프간까지 터져버렸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괜히 또 제2의 하노이의 위기를 국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김 교수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볼 때 신종 코로나 사태로 경제는 어려워졌지만 주민 통제는 오히려 용이해졌고 미국과의 전략 경쟁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구애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에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대미 협상을 외면하기엔 내부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 중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 사태 등이 겹쳐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협상력이 차츰 약화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제한적 수준의 군사도발로 한국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주동하는 수순을 고려할 수 있다며 한국이나 미국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후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끌어낼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자력갱생을 연초부터 강하게 추진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서 희망이라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 그것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지 않더라도 무언가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은 북한 당국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면 돌파와 자력갱생을 앞세운 북한이 미국이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에 당분간 응할 것 같지 않지만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도발 가능성은 상수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 정권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칫 전략적 인내 쪽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성균 대사 와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이 원하는 얘기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권 문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을 압박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 결국 전략적인 대로 흐르는 흐름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해온 외교적 관여에 대한 북한 측의 기대 섞인 접근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대화 국면이 시작되더라도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북한으로선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진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접촉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든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는 부분도 밝혔고 또 상당히 외교 중심으로 유연하게 가겠다라는 의지도 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부 시기에 하지 못했던 합의, 이것에 연속선상에서 뭔가 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실제 내부적인 의지나 속내가 어느 정도까지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타진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일부 선전 매체를 통해 연합훈련을 비난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황을 관리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지난 4월 이후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이 물밑에서 이루어진 흐름이 끊긴 것은 아니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남북 통신 연락선 차단도 공개선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연락선 복원 자체가 그 화해를 내딛는 큰 걸음이다, 이런 표현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이 결정적인 경색 요인은 아닐 거다. 조 박사는 이미 교착 국면에서의 남북 정상 간 깜짝 만남이 수차례 있었다며 남북 정상 간 화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노 본부장은 성김 대표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지난 23일 미한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가졌는데 일주일 만에 장소를 워싱턴으로 옮겨 다시 마주 앉게 됩니다. 노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 등을 만나 미한 연합훈련 종료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경제 등 국가 발전은 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를 보장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발전 개념에 대한 시야를 넓혀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다음 주 한국 정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토론에서 발표할 보고서를 25일 미리 공개했습니다. 발전권이 북한과 여타 유엔 회원국에 갖는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유엔 총회가 지난 1986년 채택한 발전권에 관한 선언에 근거해 북한 지도부가 강조하는 국가 경제 발전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충족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발전권 선언은 경제와 사회, 문화, 정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과정으로 인류의 안녕을 다루는 광범위한 개념을 제시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발전 개념을 개별적으로 좁게 해석해 핵심에서 동떨어진 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령 발전권 선언 제8조와 북한이 비준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은 기초 자원과 교육, 보건, 식량 등에서 국가가 모두에게 공정한 분배와 접근 기회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유엔 보고서는
특정 국가가 가용자원 부족으로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을 증명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이를 검증할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인구의 40% 이상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보건의료 접근성은 지방 주민의 경우 상당히 제한적이며 경제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교육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의무 이행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발전권 선언은 식량권과 보건권, 교육권 등 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조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양 부족은 영아 사망과 결핵 발생 건수를 증가시키고 깨끗한 물과 위생 접근성이 부재하며 수인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등 식량 불안정성이 보건과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발전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장과 국가의 의무 이행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전권 선언 2조는 인간은 발전의 핵심 주체로 발전권의 능동적인 참여자이자 수혜자, 개발 정책은 이들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자유롭고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을 근간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국민이 국가 발전 과정에 개별적, 집단적으로 적극 참여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자원 생산과 배분이 국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전반적인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보고서는 또 국가 발전이 원조 등 인도적 지원과 제재, 교역, 투자, 군비 축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부실한 정책 문제와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령 국제 원조는 수혜국이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 약속을 이행하며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무역 규범을 마련하는 등 발전 관점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해 지난해 유엔의 대북 지원 목표 요청액의 28%만이 모금됐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포용력 있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도입해야 한다며 최근 북한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비공식 경제 분야의 활성화를 권고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개인이 상행위 등을 통해 적절한 식량에 접근하고자 할 때 국가는 이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은 비공식 시장 제도가 지속 가능하며 포용력 있는 식량 안보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또 민간인이나 민간 집단이 식량을 생산, 가공, 유통할 때 국가는 이들의 자원 접근성과 이용성을 확대하고 식량 안보를 포함한 생계 보장 수단을 촉진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대상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대신 발전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취약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주민의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제재 대상국은 유엔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접근성과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등 증거를 제공해 제재가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주민들의 민생을 매우 힘들게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자료 제공이나 유엔 요원들의 현장 조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이메시 포카레 소장대행은 지난달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며 북한의 민생과 인권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법률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DPRK needs to use this opportunity to come out of the isolation and engag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오히려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엔 보고서는 또 발전권 선언은 평화와 안보, 발전, 인권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군축 조치를 통한 국가 자원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발전권 선언은 국방비 지출을 조정해 국민의 복지에 적절한 자원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등 여러 기구를 통해 북한 당국에 국가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허비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크리스토프 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해 안보리가 3년 만에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자원을 빼앗아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가 이들 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government diverts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to its illicit ballistic missiles. 유엔 보고서는 또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권리 실현을 통해서만 발전과 평화, 안보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우선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제시한 132개 권고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가 이 권고를 이행해 검증 가능한 수준의 성과를 낸다면 신뢰와 확신이 쌓여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평화와 안보, 외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 유엔 총회도 예년과 다른 형태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정상화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4일 뉴욕에서 개막되는 올해 유엔 총회도 신종 코로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반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6일 올해 유엔 총회가 지난해와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일부 지도자들이 대면으로 연설하고 다른 일부 지도자들은 화상으로 연설하는 혼합 방식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 등 고위급이 참가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는 다음 달 21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 13일 다른 192개 유엔 회원국의 제76차 유엔 총회에 정상이나 고위급 인사를 보내는 대신 화상 연설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총회 기간 중 유엔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 역시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며 사실상 전면적 비대면 유엔 총회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압둘라 샤이드 76차 유엔 총회 의장이 기후변화와 코로나 백신, 인종차별 등을 주제로 고위급 대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뉴욕으로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회의는 공동체와 뉴욕 시민 등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형식의 회의를 개최하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미국 대표부는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100일 안에 2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한 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at least one shot. 백신 접종을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7월 4일까지 미국인 성인 70%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게 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당초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코로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50분 기준으로 미국의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3,918만 2,953명으로 전날보다 2만 5,704명 증가했습니다. 전날과 지난 24일에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긴 것은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개월 동안 신규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93%가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백신 접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미국 내 1차 코로나 백신 접종 횟수는 2억 250만 853회로 전체 국민의 60.55%를 기록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억 7,177만 3,370명으로 51.36%에 그쳤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 겸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다면 내년 가을쯤 신종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가 또 확산될 것이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면서 2022년 가을이 되면 코로나를 잘 통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가 많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고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더 많은 변이가 만들어지면 델타 변이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연방공무원과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매주 1회에서 2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25일 미군의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을 지시했습니다.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은 의료 전문가와 군 지휘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접종 의무화가 군을 보호하고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교사와 행정직원 등에게 다음 달 27일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했고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도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델타항공은 오는 11월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매달 $200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전 직원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골드만삭스와 딜로이트 등은 각각 9월과 10월 사무실 출근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기독교 선교를 목표로 설립된 미국 대학교에서 북한 선교와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상담, 트라우마 상담, 단기 상담, 북한 선교의 결혼과 가정 상담.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에 소재한 그레이스 미션 대학이 2019년 8월부터 정규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이 대학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학교로 1995년 지역교회의 해외 파송 선교사 교육을 계기로 설립됐습니다. 지역 북한 선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북한 선교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북한 선교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중국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와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 탈북 여성, 또 미국 신학교 학위를 목표로 공부하는 미국, 중국, 한국 등지의 학생과 해외 현지 선교사, 그리고 북한 내 주민이 대상입니다. 시간표를 보면 북한이 붕괴된 이후, 즉 미래의 북한 내 주민 선교가 최종 목표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지역 북한 선교단체와 양해각서 체결 후 지난 3년간 진행한 북한 선교 교과 과목은 미국 내 정규 고등교육기관의 정규 과목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미국 내 일부 대학에서 한국학에 북한 등을 포함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민간단체들이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 GMU 김현환 학장은 BOA에 북한 선교 과목은 상담자와 지도자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과목을 개설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북한 선교사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인가받은 상담학과,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과목에서 북한 선교 상담, 그다음에 북한 선교 리더십 그런 과정을 조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훈련을 하기로 같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또 본교 학생들도 북한 선교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 선교 지도력에 대한 그런 과목들을 이제 듣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죠. 앞으로 통일 이후에라든지 또는 이제 탈북자든지 그런 분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북한의 특별한 체제에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문화 가운데서 계셨던 분들이 또 다른 문화와 접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특별히 북한의 문화와 특화된 그런 상담학 과목들을 이제 저희들이 열죠. 북한 선교단체와의 협업에 대해 김 학장은 북한 사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독재 정권과 사회, 가정 환경에서 겪는 트라우마와 중독, 그리고 북한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상담과 신학을 가르칠 때 효과적인 북한 선교가 이뤄질 뿐 아니라 통일 후 북한 재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부터 북한 선교 관련 주제들을 가르쳐온 GMU의 한진 교수는 올 봄학기에 북한 선교의 결혼과 가정 상담을 가르쳤습니다.
한인 1.5세인 한진 교수는 북한 선교단체 소속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공산주의의 차이점, 또 공산주의를 뛰어넘어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바꾸는 게 필요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헤쳐야 되고, 만약 우리가 들어갔을 경우 그저 상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독이 소독과 같이 합쳐지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났던 문제들,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해외 노동자와 중국 내 탈북 여성과 향후 북한 붕괴 시 필요한 단기 상담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개설한 북한의 결혼과 가정 상담 과목은 앞선 세 과목의 내용을 아우르며 특히 한 교수가 몸담고 있는 북한 선교단체의 중국 내 사역과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성매매 당하고 한 그분들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을 위한 치유 사역 세미나를 했어요. 그게 이제 2년 전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 시골에서,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이 탈북 여성이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시골에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연결된 분들이 이미 그 조선족 목사님을, 주님을 믿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저희가 첫 모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50명, 여성분들이 한 30명인가 와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미 전도받고 훈련받고 있던 분들이 이거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개척교회가 7개가 됐어요. 놀라운 거는 트라우마 상담을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그분들 직접 만나보니까 다 치유가 돼서 학교에 축약된 교육과정이 현지 예비 선교사와 선교 대상자들에게 제공되고 반대로 현지 선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살아있는 교육 자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현지 상황과 함께 탈북민 증언, 북한의 선전 영화, 그 밖의 주제와 관련된 영상물 등이 수업의 자료가 되고 있다는 한 교수는 특별히 현대 심리학이 상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심리학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속 심리학에서 취할 것들이 많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수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심리학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북한이 되든 미국이 되든 한국이 되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하죠. 한 교수는 현대인들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영향을 끼친 기존 심리학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걸러져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한 교육과 상담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북한 선교에 필요한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북한 가정과 결혼 등 과목의 내용과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북한의 부모와 자녀 교육을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국제 선교 비전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러시아와 중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제임스구 행정처장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 공부한 한족이나 조선족이 온라인 과정을 이수했고 올해 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또 이들 중 북한 선교와 연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 행정차장은 북한 선교와 관련해 학교 학생 대다수가 미주 한인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구 행정처장에 따르면 유엔이 인정하는 재난 구조 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RDRN 훈련이 캐나다와 미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북한 선교단체와 협업으로 통일 선교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북한 선교단체 웹사이트에는 RDRN 훈련에 대해 전 세계 재난지역 어디든지 유엔과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전문 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 행정처장은 이 과정을 마치면 유엔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며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사상식에서는 한국이 2021년 서명한 아르테미스 약정에 관해서 알아보고 주간 프로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부터 IS 등 무장 조직 등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2003년 8월 27일 미국과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이 첫 육자 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합니다.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이 드러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감돌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육자 회담이 제안된 것입니다. 첫 육자 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선 핵폐기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폐기와 함께 이에 따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의장국 성명을 통해 육자 회담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남겨놓았습니다. 이후 2004년 2차와 3차 육자 회담이 각각 열렸고 참가국들은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차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9.19 공동성명의 발표로 탄력을 받은 육자회담은 5차 회담에서 또 다른 성과를 이뤄냅니다. 5차 회담에서 2.13 합의가 채택됩니다. 그리고 6차 육자회담에서 13 합의가 발표됩니다. 2003년 8월 27일 첫 육자회담을 시작으로 6차 회담까지 이어지면서 단계적인 합의 채택으로 해결될 것 같았던 북핵 문제는 2008년 급격한 내리막길을 탑니다. 2008년 8월 미국은 북한이 핵신고 검증 의정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테러 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13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이어서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2008년 12월 6차 육자회담을 끝으로 육자회담은 다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1908년 8월 27일 미국의 제36대 대통령 린든 B. 존슨이 텍사스에서 태어납니다. 린든 존슨은 성장하면서 농촌의 빈곤 문제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1937년 뉴딜 정책을 지지하며 하원 의원으로 선출됐고 제2차 세계대전에 해군 소령으로 잠시 참전해 남태평양 제도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 은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선 하원 의원을 지낸 후 1948년 상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1960년 대선에선 케네디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존슨은 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당하자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빈곤과 전쟁을 선포하고 민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내 정책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베트남 전쟁이 가열되면서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는 대통령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73년 1월 22일 자신의 텍사스 농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연 세상을 떠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